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제 목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정부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해서요. 조선업 스페셜리스트를 연결해서 이 지원책의 내용은 뭐고, 실제로 조선업 수주가 좀 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재무제표상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조선업 애널리스트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NH투자증권의 최진명입니다. 예, 11시에 발표라고 하니까 아마 그 최진명 연구원께서도 엠바고 상태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11시가 넘었으니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11시 이후부터 보도 가능하도록 이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까지 1조 원 물량의 LNG 추진 예인선을 140척 발주하겠고, 이제 기존의 예인선들을 순차적으로 폐선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조선업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에 대한 이제 그 우리 항만에 대한 이제 환경 수준을 좀 개선하겠다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선박 발주 시 LNG 추진선 채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2.5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항해를 하는 데는 LNG 벙커링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벙커링을 목적으로 하는 LNG 유통에 대해서는 제도를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 쪽에만 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업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 채권을 이제 1조 원 정도 상당의 차입금이 전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기를 1년 연장을 해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필요하다면 7천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RG에 대한 한도도 2배로 증액을 해서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하는데 이제 금융기관들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좀 색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군함 제작을 할 때도 제작 금융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사실 대형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군함 제작에 의한 캐시플로우는 전체 회사 실적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파격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선박금융에 대한 대출 담당자들에게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주겠다. 그리고 수소 추진 및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외에 별도로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결의식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명 연구원께서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정도로 다양한 대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제가 하시는 그 시간 내에 우리 조선 3사를 비롯한 조선업 주가를 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서 지금 그 주가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진명 연구원의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는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지원책이 대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대형 조선사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은 담겨져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주가 흐름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안들은 대부분 대형 조선소가 아니라 중소형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미 연초에 대형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발주나 이런 것들 안을 내놓았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비판들이 중소형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여기서 이제 빠졌다고 지적된 중소형 조선업체들 지원하기 위한 안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예인선이라는 건 사실 대형 조선업체가 할 만한 사이즈의 선박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 140척은 중소형 업체들을 위한 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이건 조선업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친환경선을 사용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이끌겠다라는 내용인데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연간 효과는 상당히 완만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채권에 대한 지원들도 정부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 지원안은 중소형 조선 업체들에게 주로 포커스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삼성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라든지 한진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의 어떤 지원책이 담겨 있을까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최진명 연구원의 분석대로 이번 지원책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사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많이 담겨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어렵게 연결이 됐으니까요. 조선 업황에 대한 질문 한두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주가 추세적으로 좀 는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업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만큼이냐에 대한 시각은 조금 분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명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수주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가 주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소적 보수적인 지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선은 유망한 산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틸리티에 기인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강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을 받으면 이쪽 선박에서도 수주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인 거로 보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화학업체들이 에너지 믹스 변화에 대응을 해서 그 케미칼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중형 유조선 시장은 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차이 때문에 최근에 주가 변화도 보시면 이제 탱커, 특히 중형 탱커를 할 수 있는 현대 미포조선이 조금 유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LNG라든지 뭐 기존의 대형사들은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마다 좀 시각은 다르지만 뭐 연간 5%에서 20% 내년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 12% 정도 수주가 증가하지 않겠나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내용은 LNG 증가, 컨테이너와 벌크의 둔화, 탱커의 성장을 합쳤을 때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성장률에는 해양 플랜트 수주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해양 플랜트가 우리가 2기에서 3기 정도 수주하면 저는 전체적으로는 20% 정도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해양 플랜트 수주 가능성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성장률이 눈에 예. 차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때고요. 다른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조선업체들 내년에 상당수 종목들이 흑자 전환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흑자 전환하지 않는 종목들도 굉장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국내 증시의 상황이 있겠습니다. 아직도 미중 무역 갈등이나 신흥국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체들은 이런 우려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투자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은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저희가 인터뷰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인터뷰를 마감을 하죠. 그 중국의 구조 조정이 좀 지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어떤 구조 조정 여력이 좀 감퇴된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조선업 쪽에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그것이 선주사들로 하여금 중국에 발주하는 물량이 한국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선업을 비교적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주장을 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중국계 해운사들은 발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요. 예. 외국계 해운사들이 보기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중국 조선소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제조 2025를 실행을 하면서 사실 재원이라는 것은 원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인 게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이랑 조선 산업 그리고 해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조금을 빼서 저쪽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쟁 우위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수혜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미중 갈등이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중 갈등의 사실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고 다시 조선업과 철강, 해운을 지원하겠느냐? 그것도 모양새가 예.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중국 제조 2025를 지원을 하면서 미국 정부 압박을 받는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내 조선업체한테는 현재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중국 조선업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2018년 증시도요, 이제 한 달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절망을 여러 차례 겪었던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한 달 어간 동안 다시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장상으로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가급적 큰 시장, 큰 시황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말씀을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죠? 예. 아마 여기 오래간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작이 안 좋았나 봅니다. 좀 아니 힘들었죠. 바쁘셔서 그런 거고요. 예. 자, 굉장히 부진한데 원인 분석부터 좀 해보죠.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10월 30일이 참 기억이 나요. 예. 그날 코스타 한 5% 빠졌던 날인데 예. 보통 시장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느꼈겠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경화하지 못한 시장이 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뒤에 뭔가 큰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불안이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에서 많이 10년 주기 위기론이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데 예. 이게 촉발시킨 거죠. 시장이 수급적으로 위기를. 근데 본질적으로 만약 제가 봤던 예상 경로에서 좀 이탈했던 가장 큰 원인을 찾는다면 전 첫 번째로 꼽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정쟁에 대해서 예.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서점 가시면 요즘에 그레이엄 그 앨리슨이라고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상당히 잘 팔립니다. 그게 투키테스의 함정이라는 얘기 맞습니다. 나오는데 예. 2등의 부상과 이단으로 1등이 결국 충돌한다. 역사적인 필연이다. 그렇죠. 예. 근데 충돌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G20가 만나겠지만 뭐 나오겠냐. 이제는 시장에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만나도. 이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겠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아주 새롭진 않거든요. 보통 저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변수가 상수화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거의 상수화돼서 이제는 제가 이번엔 저 말했고 그 말이 예.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결국은 소련과 많이 비교를 해요. 냉전 체제다. 예, 70년대. 그렇죠. 예. 근데 소련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죠. 예. 그리고 경제가 엮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말씀 결론은 미중 무역 전쟁도 결국 소련과의 냉전 체제보다는 결국 언젠가는 서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힘들었대. 왜 힘들었냐? 주가가 이렇게 싼데 왜 주가가 더 빠져야 되지? 이거는요. 예. 그 밸류에이션에 관한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는 게 이제 대만이라는 증시입니다. 예. 대만 증시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 1인당 국민소득이 2.5에서 3만 불 사이고 또 그 나라가 IT가 전체 실적이 차지하는 한 20%.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걔네들은 포워드 P가 한 12배 정도 예. 항상 하는데 우리나라는 12배 정도 넘는데 우리는 7.5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대만은 10배 이하를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PR 기준으로. 그렇죠. 예. 한국은 한때로 10배 이상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예. 단적인 거로 거기에 포모사라는 케미칼 회사가 있는데 주가 그렇게 밸류에이션 싸지 않습니다. 한국의 롯데는 정말 끝없이 빠지고 있고 예. 결론은 뭐냐? 차이가 뭘까?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으로 한국 배당 성향이 20%대인데 예. 대만은 한 61%대인 거예요. 배당 성향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익에서 배당 재원으로 쓰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익이 100이면 20%만 배당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더 쉽게 계산하시면 되면 배당 성향은 배당 순이익률 곱하기 PER이에요. 예. 산수로 그렇죠. 하면.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든가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면 예. 배당 성향이 올라가는 거죠. 음.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2.7%밖에 안 되고 음. 대만 같은 경우는 5%대니까 하나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좋을 땐 상관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IMF 때, 저 지난 금융위기 때 예. 대만의 배당 성향은 당시에 140%가 넘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140%? 주가가 빠지니까. 아하. 예. 우리나라 그때 한 28%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주를 대하는 차이가 밸류에이션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이익이 나던 안 나던 주주 가치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준 나라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주 권리를 챙겨주지 않는 거죠.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예. 우리도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금융위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뭔가 주주 가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아까 예. 미중 무역 전쟁이 여기서 많이 다루셨을 것 같으니까 예. 이 부분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럼 내년에 정말 이쪽의 변화 요인을 잘 뒤져봐야겠고 우리가 투자도 이쪽을 포커스 맞춰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글쎄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네. 특정 그 기업 얘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은 네.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을 합니다만은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부의 현금 유동성이라는 유보가 굉장히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기예금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왜 배당 지원으로 안 쓸 거며 네. 왜 투자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주주가 만약에 미국의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뭐 레터 쓰고 뭐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소액주주라는 게 사실 거의 매매 차익만을 노리는 그런 일종의 투기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예. 사회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우리 시장 하면 하나 떠오르는 게 예. 이머징 마켓도 아니고 선진국 시장도 아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 배당 성향 한 60, 70% 되고요. 그렇죠. 사실 저기서 창피한데 이머징도 한 3, 40% 됩니다. 이머징 국가도 배당 성향.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만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이 OECD 낮은 이유가 최저 왜 그런 수준입니다.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우리나라 문화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대기업 집단의 어떤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회사도 다 이건 내 거다, 오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분한테 야 우리나라 정말 이거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저한테 비판하는 것 중 반박하시는 게 한국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재원을 갖다 그런 데 써버리면 성장 재원이 없어지냐. 근데 정상 정도 레벨은 갖다 놔야 된다는 건데 말은. 그러니까 이머징 수준만 가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이 더 이상 성장을 못 합니다. 성장을 못하는 나라가 왔고 그렇다면 주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로스 스타일을 볼 수 있지만 예. 결국 성장이 좀 정체된 국가라고 본다면 결국 주주 가치 측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쪽에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고 저는 내년을 시장을 바라볼 때 지수가 얼마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 뭐 SRI 펀드라던가 예. 아까 행동주의 펀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어떤 모아지는 건 주주 가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너 가치보다 주주 가치가 좀이라도 개선되는 징후가 나온다면 그나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엿볼 수 있는 예. 중요한 투자의 기회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분단 국가 상황에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우리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 지배구조의 어떤 편제성이라든지 또 주주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열의한 대우 뭐 그런 것들에 기인한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방송에서 조심스러운데 예. 이런 거죠. 뭐 은행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자사주 사서 주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란트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냥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 상식적인 것들이 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이라는 건 하나로 대표되고 있지만 내가 지분의 가치를 가진 만큼 뭔가 대우를 받는 거는 우리나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배당이 늘어나거든요. 예. 약간 대만이 아까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예. 좋든 나쁘든 내 주인인 주주한테 계속해서 돈을 주는 지속 가능한 어떤 정치가 나온다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죠. 아까 단순한 산수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배당 성향은 배당 수익률 곱하기 PR입니다. 예.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는 거는 배당 수익을 올려주거나 같이 가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산수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글쎄, 뭐 한 번해야 되겠습니까마는 네. 어쨌든 꾸준히 어떤 형태든지 노력을 해서 주주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좀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장으로 좀 돌아와서요.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다음에 네. 반등을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다시 미국발 악재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다시 좀 활력을 잃고 있어서 과연 이게 그 지난번 10월 말에 경험했던 저점이 정말 진 바닥이냐, 이 얘기를 또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신들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저점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감이 안 예. 오실 텐데 보통 시스템 리스크가 오면은 주가 하면 반토막 나요. 주가는 그런데 밸류에이션으로는 거의 그 레벨이 왔었거든, 저번에. 예. 그러니까 흔히 보통 TTM이라고 그래서 예. 12개월, 12, 그러니까 12개월 때 자본총계를 다 합친 PBR로 보면 예. 지난 그 10월 말인가요? 예. 저점이 그 레벨에 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4분기에 기업 실은 전체가 적자를 기록해서 자본총계가 준다.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다는 사실 굉장히 두턴한데 예. 다른 표현도 돼요. 아, 한국이 실질적인 디플레이션 국가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산에 대해서. 예. 근데 자산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1,500 얘기도 나오고 1,800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물론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자신감이 많이 약화됐지만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ROE를 한번 아침에 뒤져봤어요. 아침 데이터를. 예. 11% 넘습니다 지금. 예. 근데 PBR 이 정도 레벨이면 예. 주가상으로 보면 하단은 두텁겠구나. 그럼 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박스피가 또 되는 거가 아니겠는가. 이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왜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윤 센터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작년 말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러요. 2,500, 2,600 혹은 3,000. 네. 그죠? 지금 연말에 다가오면서 굉장히 비관론이 우세하니까 또 밑으로 부르는 거예요. 1,500, 1,800. 제가 보낸 거에 저희가 하단이 제일 높거든요. 지금 보낸 거에.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 전망이라는 게 맞을 수도 네.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 있지만 왜 우리 증시의 예측가들은 항상 장세를 후행해서 추종할 수밖에 없는가? 네,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백미러를 보고 운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음,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뒤를 데이터 보는 거죠. 뒤의 현상이 종속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예. 저희가 반성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이게 어떤 심리 악화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예. 현재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컨센서스 데이터 쓰면 한 9% 정도 나오거든요. 예. 저희 하우스에서는 대략 한 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역성장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이요. 내년 감익 나온다 이거죠. 증가율의 둔화가 아니라 아예 감익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작을 짜죠. 방금 전에 예측의 어떤 불일치성을 얘기하셨으니까 예. 분명히 올해 4분기는 엄청나게 4분기 기업들이 비용을 때릴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들 다 짜고 있는데 그렇죠. 안 좋게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다 더 떨어낼 겁니다. 내년 4분기 실적 1월 달에 나오면 그때 터벌런스가 굉장히 그 나오겠지만 한 2분기 때 가서 생각보다 실적들이 괜찮으면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내년 예. 전망을 할 때 예. 내년 2분기 때쯤에 지금 다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미국 IT 불안하다.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아. 안 팔린대. 근데 옛날에 기억나시니까 애플 아이폰에 그 C 모델이라고 그래서 차이나라고 그래서 예. 저가폰 냈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애플 실적 망가질 줄 알았는데 실적 딱 깠더니 괜찮았거든요. 우리가 애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실적 시즌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의 이익 성장률이 아마 2분기, 1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오히려 그 너무 기대가 낮아져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때 가면 또 전망치들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터벌런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오히려 중요하지 그래서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무너지는 거를 한 7, 8개월 만에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월 달에 2,600 보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2,000포인트가 무너졌으니까 한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19년 목전에서 2019년을 전망할 때 이 연속선상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크게 빠졌다라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구간 2019년 1월부터 12년을 상상하니까
1,500, 1,600이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이 연속선상에서 쭉 한번 봐주면 2019년에 대한 조금은 새로운 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아쉽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한다는 게 뭐냐면 예.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 점점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지적하신 대로 그게 반영돼서 이렇게 온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후자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밴드를 1950에서 한 2,400 정도 적었어요. 자, 지금 1950이 아마 제가 듣기로도 증권사, 제가 여러 증권사의 자료를 봤는데 거의 최고 높은 하단이거든요. 네, 고민이 있었죠. 뭐 네. 깨질 확률 사실 100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점이 깨졌던 게 거의 저점 수준이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몇 군데에서 뭐 퀘스천을 제기하죠.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이익 전망치를 갖고서 내년에 주주가치 쪽도 좀 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 그러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변함없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된 게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냥 이 상황이 좀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섹터 전략이 굉장히 혼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도 가치주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성장주가 된다고 사람도 있고 막 혼재되어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섞여 있는 장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게 아까 시작할 때 조선 얘기하던데 예. 저희는 굉장히 미리 구조조정된 거 이런 건 좋아 보여요. 저희는. 리포트 내셨더라고요. 양윤모 예, 위원인가요? 저희는 사실 이번 주에 한 2주 전부터 계속 조선 바이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책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일단 사람이 엄청 줄였어요. 예. 조선사 현장을 가보시면 아 많이 줄였구나. 그럼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줄여놨고 캐파도 줄여놨기 때문에 좀만 늘어나도 기업 시장이 확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보고 아까 조선 그 NHNR 분께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중국도 이렇게 적조로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럼 우리가 상당히 조선 쪽 같은 데서 생각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반도체도 지금은 다들 아 이제 정말 지겨워하지만 내년 한 2분기쯤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예. 최근에 무형제 경제의 어떤 쌀 같은 것이 반도체다 보니까 예. 또 하나 아주 아까 계속 이야기 나눴던 거지만 스튜어티스 코드가 연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형 집행기관에서 반영이 되고요. 예. SRI도 들어가고 더 웃긴 거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금융위기 때 이후에 배당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지금. 주가 빠지면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최근에 성과를 보시면 예. 배당 괜찮은 것들 은근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선주 같은 것들 어떤 종목을 살 때 우선주 잘 사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이미 그 시장이 진행된 지가 2, 3주가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쪽에서 잘 기회를 잡아가면 된다는 기본적인 1분기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의 성격과 투자를 여러분들께 조금은 관심 영역에서 좀 보셔야 될 투자 권역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이베스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들으시고요. 다시 오겠습니다.